우리 강의 주제가 세계 종교의 흐름과 불교의 변화인데, 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불교의 현황이 어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세계 불교 하면 주로 이 아시아나 동남아시아는 별로 관심 없고, 서구에서 불교가 어떻게 됐는지 다들 관심 있습니다. 국제 포교하면 미국 가서 불교 포교하는 건 이야기하는데, 베트남 가서 불교 포교하는 건 아무도 이야기 안 하십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불교의 현황이 어떠하고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일부에 먼저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이 1800년대 중후반이 되면 불교가 본격적으로 이제 서구에 알려지게 되고, 주로 초창기에 불교를 만났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목사님, 신부님, 아니면 영국에서 인도로 미얀마로 파견한 식민지 행정 관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처음에 불교를 어떻게 만났고 어떤 공과가 있는지 강의를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우리 한 2010년 정도 해서 세계 인구가 한 15억, 20억, 이래 이야기했는데 제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 2010년 통계에 잡힌 불교 인구가 4억 5천만 정도 됩니다. 4억 5천만. 그 중에 아시아에 몇 프로 있을 것 같습니까? 아시아에 90% 넘습니다. 90%.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98%가 아시아에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보면 불교가 세계화한다, 서구에서 불교가 아주 잘 알려져 있다 저희들이 이야기하지만, 사실 우리 신도 중심으로 불교는 어디까지나 아시아 정도입니다. 전체의 98%가 아시아이고, 미국, 카나다에 한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습니까? 나머지 2% 중에 유럽에 더 많이 있을 것 같습니까? 미국에 더 많이 있을 것 같습니까? 미국이 더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중국과 일본에서 많은 이주민들이 캘리포니아 지역으로 많이 흘러갔는데, 사실 미국과 유럽의 불교도 결국 우리가 따지고 보면 처음 시작해서 발전할 때까지는 다 이주민들 중심으로, 그치? 디아스포라 중심으로 발전하다 보니까 미국이 1.2%, 유럽이 0.8%,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 아주 미약한 게 그러니까 유럽과 아메리카에서 아주 미약한 게 불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조계종에서 한국 불교 세계화 이러면 주로 이제 유럽과 미국에서 한국 불교가 알려지는 것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게 상당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일본이 처음 일본 불교를 미국에 알려야 되겠다고 처음에 판단했을 때가 1892년입니다. 1892년에 샤쿠쇼엔이라는 스님이 세계 종교 대회, 세계 종교 의회 이런 게 만들어졌을 때 미국의 일본 대표로 방문했는데, 이분 이제 영어가 안 되다 보니 일어만 쓰면서 이렇게 거기서 사람들이 움직이는 걸 보고, 힌두교라든지 기독교라든지 가톨릭이라든지 다양한 종교 지도자들이 만난 걸 보고, 우리 불교도 누군가 좀 이렇게 알려야 되겠다, 이렇게 이 마음을 먹으십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갔던 시기만 해도 일본은 미국의 이주민을 처음 보낸 게 1860년경입니다. 1860년경에 캘리포니아나 우리 시카고 지역에 농장의 농부로서 제법 많은 인구가 이래 움직이게 되는데, 그래서 2세대가 이미 있었습니다. 그 시기에. 그래서 이분이 이 5명의 일본 사람들을, 그러니까 2세들입니다. 영어가 되고 1호도 되는 2세들을 데리고 일본 교토로 돌아가서, 이분 이제 임재종인데 린차이젠, 그래서 하나조노 대학에 집어넣어가지고 공부를 시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끝까지 하고 미국으로 돌아가서 유명한 불교 학자가 되는데, 이제 그분이 스즈키 다이세츠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즈키 다이세츠가 그렇게 해서 미국 사회에 최초로 선불교를 알렸는데, 이 스즈키가 공부했던 선이 임재선이다 보니까 미국이나 전 세계에서 선불교 하면 린차이젠, 임재선이 돼버리고, 불교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은 전부 다 일본 불교 용어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한 4년에서 한 5년 전에
그 승철 스님의 101법문을 이제 영어로 제가 번역을 했는데, 상권을 제가 이제 영어로 번역해가 출판하게 됐는데, 우리 학교의 스님들하고 이제 제 아는 모든 분들이 한국 사람들이 자존심이 있지, 죄는 안 되니까 선으로 해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선에 대한 이 한문이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선을 선이라고 발음하지만, 일본 사람들은 동일한 한자를 젠이라고 발음하고, 중국 사람들은 동일한 한자를 찬이라고 이제 발음하니까, 중국 사람들이 쓴 그 영어로 된 불교 책에 선불교는 찬 부디즘 이래 되고, 일본 사람들이 쓴 선불교에 대한 영어 책에 선불교는 젠 부디즘 이래 되고, 한국은 우리 선이니까 SEON 해서 선 부디즘 뭐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렇게 딱 번역해가지고 이제 원고를 출판사에, 영국에 있는 출판사에 넘기니까 3일 있다가 바로 저한테 이게 날라왔는데, 이 선이 뭐냐, 이런 선이 뭐냐. 우리가 이제 저변이 거의 안 알려져 있는구나. 그래서 이게 동일한 중국어 이 캐릭터에 대한 한국식 발음이 선이다. 이런 그 정도로 이 오래 전부터 꾸준하게 이 노력이 됐기 때문에 일본 불교가 이 미국이라든지 우리 영국 같은 데도 제법 많이 퍼져나가 있습니다. 그런 게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 조계종은 1990년대 이후입니다. 그죠? 1990년대 이후인데 조금 너무 성급하게 빨리 결과가 나오기를 이제 원하시는 어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사실 이게 뭐 100년에서 한 120년 이상 된 걸 우리가 한 방에 어떻게 하기는 참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러다 보니 조금 힘든 그런 점이 있었다 말씀드리고요. 제가 유럽의 각각의 국가에서 불교의 현황이 어떻게 되고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가능성이 있을까, 그건 제가 차차 말씀드리고, 제가 나눠드린 교재로 돌아가서 전 세계에서 불교도가 전체 국민의 절반이 넘는 나라 한번 불러보십시오. 어디 있을 것 같습니까? 중국은 안 됩니다. 중국은 공산주의가 한참 있다가 불교 인구가 우리 보통 2010년 기준으로 18.2% 정도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중국은 점점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점점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디 있을 것 같습니까? 라오스, 예, 라오스, 미얀마, 예, 미얀마, 태국, 예, 캄보디아, 예, 스리랑카, 예. 두 군데 더 있습니다. 두 군데. 예? 예? 어디? 베트남도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오래 지속돼가지고 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통계는 16%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베트남도 엄청난 잠재력이 있는 국가다 할 수 있습니다. 그죠? 2개 남았습니다. 2개. 부탄, 예, 부탄. 예. 일본도 일본은 이제 스님들 가시면 체크를 하셔야 될 게, 이게 그 일본의 신토인지 이게 불교 사원인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순수하게 뭐 린차이라든지 이찌렌이라든지 하는 불교 인구만 따지고 보면 일본도 한 30몇 %밖에 안 됩니다. 몽고가 거의 한 90몇 %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 국가들인데, 근데 가만히 한번 보시면 우리 아시아의 한국, 중국, 일본 대승불교 국가는 한 개도 없고, 그죠? 티베트 불교의 영향을 받은 부탄과 몽고가 있고, 그 다음에 남방불교 국가들이 대거 여기에 이제 붙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어떤 이런 종교의 현황으로 봤을 때 한국이 아직도 참 갈 길이 멀지 않은가, 제가 이제 그 생각하는데, 우리는 늘어나기보다는 지금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이제 왜 이래 우리가 줄어드는가 좀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미국도 똑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미국에 제 아는 스님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이제 나이가 자기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미국에서 절 운영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한국에 와야 되겠다고 아는 스님이 있으면 한 명 보내달라고 뭐 그러시는데, 그 스님 저기 미국이면 엄청 한국 스님들 많이 있는데 왜 그러십니까? 이랬더니 내 주변에 다 늙은 스님들밖에 없고, 그다음에 신도들이 이제 다 노쇠합니다. 그죠?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가 우리 한국 같으면 옛날에 이기영 박사님이 하던 한국불교연구원인데, 한국불교연구원이 옛날에 개포동 쪽에서 처음 시작할 때, 그때 이제 젊은 20대, 30대 강남에 갓
신규 이사 오신 그 젊은 분들이 신도층이었습니다. 이분들이 활발하게 이제 역할을 하면서 이제 이기영 박사님이라든지 뭐 중심으로 원효 스님에 대한 연구가 아주 활발했는데, 이 새로운 사람들이 안 들어오고 계속 이분들이 이렇게 이끌어 가다가 한 10년 전부터는 이제 하나둘씩 이렇게 리타이어 하기 시작하니까요. 그래 활발했던 한국 불교 연구원이 너무 이제 노쇠해지면서 순식간에 힘을 잃어버린데, 한국 불교도 제가 생각해 보면 지금 젊은 세대는 들어오지 않는데 기존의 한국 불교의 힘이 됐던 좀 이런 올드한 세대들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이제 아무래도 연금을 받으셔야 하니까, 그다음에 이제 나이도 많아지시고 하니까 이게 지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제가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 기독교가 유일하게 늘었는데, 기독교는 목숨 걸고 하는 게 그 어린이들하고 청소년 포교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마 그런 네이처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 아닌가 하는데, 제가 이 동남아시아를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보시면 전체 7개의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불교인 나라들 가만히 보면 전부 다 우리 동남아시아의 불교 국가들입니다, 그죠?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불교 국가들은 우리가 보통 자리만 하고 이타만 하지 않는 아주 제3세계에 뭔가 우리보다 뒤떨어진 불교 같은데 사실상 훨씬 더 잘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게 강점이 뭘까?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 많이 하는데, 물론 이제 사회가 워낙 이제 오랫동안 그렇게 공고하게 불교를 중심으로 이렇게 내려왔던 어떤 그런 배경도 있지만, 동남아시아의 불교계는 청소년 포교를 진짜 열심히 합니다. 진짜 열심히 하고, 스님들도 젊은 세대에게 엄청나게 관심을 가지는데, 태국에는 가면 애들이 할 게 되게 많습니다. 우리 입구에 딱 들어가면 20바트,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한 얼마 안 됩니다, 그죠? 한 500원, 600원 정도 딱 주면 초하고 향하고 꽃하고 아주 얇은 금박이 붙어 있는 종이를 한 가닥 줍니다. 그럼 안에 들어가서 꽃은 불당 앞에 놓고 촛불에 불 붙여가지고 촛불 꽂고 향에 불 붙여가지고 향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남은 그 금박을 가지고 부처님 불상에다 붙여줍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 율장에 보면 부처님의 신체는 금색입니다, 그죠? 그래서 태국 스님들이 불사할 때 처음에 시커먼 불상을 하나 딱 갖다 놓습니다. 그럼 신도들이 쫙 와 금박을 쫙쫙 붙이면 한 몇 년 지나면 그 금은 불상이 금빛으로 반짝반짝하게 되면 제대로 이제 도금을 해가지고 하나의 이제 불상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을 이래 지어가지고 이래 시작하게 되는데, 그래도 그거 하는 게 얘들이 너무 재밌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에 가면 이 불상들이 되게 웃고 있습니다. 아주 웃고 있는데, 우리 한국 불상은 보면 조금 부처님이 나이가 있어 보이는데, 동남아시아 불상은 되게 젊습니다. 그죠? 되게 젊고, 저는 좀 글래머러스하다 그러는데, 혹시 그 동남아시아에 가시면 불상을 이렇게 정면에서 보지 말고 옆에 가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 부처님이 상당히 이렇게 아주 멋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아주 멋있고, 이 얼굴 표정도 보면 아주 웃으면서도 뭔가 좀 이렇게 근엄한 어떤 그런 느낌이 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딸들이 뭐라 하는가 하면, 한국에는 절에 가니까 이 불상이 좀 부처님 너무 좀 나이 들어 보이고 너무 얼굴을 찡그리고 있다 이러는데, 그래서 왜 우리는 이렇게 심각할까? 게다가 이제 태국은 어린애들이 절에 와가 막 떠들고 다니면 아무도 안 뭐랍니다. 엄청 이 애들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주고, 이제 우리 또 제일 좋아하는 게 뭔가 하면 이렇게 막 이렇게 흔들면 짝대기 하나 턱 튀 나오잖아요. 그럼 번호에 딱 보면 13번 이러면 13번 딱 갖다 주면 그날의 운세 점 하나 이런 딱 지금 딱 받아보고 이러는데, 이제 또 그런 게 이제 한국 절에 오면 없으니까 안 가는 거고, 제가 한번 처음에 데려갔더니 따라왔는데 우리 딸들이 막 뛰노니까 이 절에 이제 직원 선생님들하고 스님들이 되게 싫어하고 뭐라 하더라고요. 조용해라고, 스님들 수행하는데 왜 떠드냐 이런.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거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젊은 세대를 지금 내치고 있는 거 아닌가? 오히려 우리가 젊은 세대들을 포용하려고 하지 않고 젊은 세대들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내치고 있다, 제가 그런 생각 많이 하는데, 아주 샤프하게 컨트라스트 되는 게 제가 동남아시아의 사원에 가면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으로 넘어가서 10대 불교 국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죠. 인구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딜 것 같습니까? 불교 인구 중국. 2010년 기준으로 중국 인구의 18.2%입니다. 18.2%. 계산해 보면 2억 4천만.
그래서 스님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전체 불교 인구가 4억 5천만인데 중국에 2억 4천만이 있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전 세계 불교 인구의 60%가 중국에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제가 이제 홍콩 대학에 자주 가는데, 홍콩 대학은 이 중국 정부에서 상당히 지원을 해줍니다. 불교 쪽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요. 중국 정부가 이 당원들을 대상으로 불교 교육을 많이 시키는데, 이 홍콩 대학에 있는 진린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있는데, 이분이 항상 그 1월 달에서 2월 달에 한 달 동안은 북경에 갑니다. 그래서 제가 북경 가서 뭐 하느냐 이랬더니 공산 당원들 불교 교육 시킨다 뭐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중국 정부가 불교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는데, 중국 정부에서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중국 정부에서 보기에 기독교나 가톨릭은 저항하는 종교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기독교나 가톨릭은 어떤 하나의 이 어떤 폐쇄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사회나 들어가면 이게 부딪히는 어떤 그런 거고, 그런 쪽에서 중국 정부가 보기에는 어떤 이런 그 기독교나 이슬람이나 가톨릭보다는 불교가 훨씬 더 체제를 받아들이고 체제 안에서 유연하고 체제 안에서 좀 체제 순응적인 그런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을 많이 하는데, 중국 이 해안 지역 상해라든지 우리 뭐 광저우라든지 센젠이라든지 우리 뭐 텐진 같은 이런 곳은 이제 산업이 많이 발달돼 가지고 문제가 없지만, 중국 내륙 지역은 상당히 그 소득 격차도 많이 나고요. 상당히 문제가 많은 지역이 많습니다. 게다가 신장이나 우리 이쪽으로 가면 이슬람이 상당히 확장되고, 이 이슬람은 또 필연적으로 이제 또 이 이슬람 분리 독립 운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으로 불교를 전파하는 것이 체제가 안정되는데 중요한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중국 정부에서 많이 생각하고 있고, 따라서 우리 중국은 엄청나게 불교에 투자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럼 중국 공산당은 지금 2010년 기준으로 불교 인구가 한 18% 정도 되는데 앞으로 한 2020년까지 어느 정도 목표로 하냐 이랬더니 저한테 60%를 목표로 한다. 전체 인구 60%. 그러면 18%가 2억 4천만인데 60%면 어째 됩니까? 선생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한 7억에서 8억 정도 됩니다. 그죠? 그래서 앞으로의 세계의 불교계는 누가 리드할 거냐? 이게 눈 감고 봐도 이게 되게 선명합니다. 중국 불교가 앞으로 엄청난 슈퍼파워로 아마 나서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치? 어떤 이 중국 불교 했을 때 너무 우리 한국에서 중국 불교 연구할 때는 종파 위주로 합니다. 그치? 옛날 중국에 있었던 종파 위주로 중국 불교 공부하지. 근대 중국에 있었던 중국이 일제와 이 공산주의 혼란 시기에 중국 불교가 어떻게 이거를 극복하고 지금 현재 이렇게 부흥하고 있는지, 근대 이후의 불교는 연구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한두 명밖에 없는데, 사실 그게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하고, 바로 그 당시에 중국 불교의 이 뛰어나신 분들이 불교를 다시 사회로 우리가 환원해서 사람들에게 우리 불교의 가치를 다시 알려야 되겠다고 노력하기 시작했던 것들이 요즘 이렇게 결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만났을 때 60%는 불가능할 것 같고 한 45에서 50%는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20년 정도 되면. 그래서 이 중국이 제가 보기에 앞으로는 세계 불교를 거의 주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어딜 것 같습니까? 두 번째. 선생님들 생각하기에 태국, 네, 태국 맞습니다. 태국이 2010년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93% 정도 되고요. 6,500만 명입니다. 6,500만 명. 우리 태국 하면 조금 이 동남아시아 국가 이렇게 좀 이렇게 우리가 좀 되게 낮게 보는 경향이 많은데, 우리 불교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태국은 남방 불교의 종주국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 그 남방 불교의 형태를 이렇게 유지하고 현재 남방 불교를 동남아시아에 전해준 국가는 스리랑카입니다. 그죠? 물론 인도에서 불교가 사라지고 스리랑카의 중세 불교가 동남아시아에 가서 지금 꼽히고 있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이 동남아시아의 불교는 왕가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나 이 중국이나 보면 스님들이 이제 일도 하시고
우리 그 비구니 스님들 계시는 절에 가면 스님들이 농사도 짓고 하는데, 동남아시아는 스님들이 손 하나 까딱 안 합니다. 동남아시아에 지금 현재 유일하게 왕가가 남아있고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태국입니다. 그제 태국의 국왕이 얼마 전에 죽었지. 푸미폰 국왕 라마 9세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가장 그 경쟁력 있는 국가가 태국인데, 근데 이 기본적으로 동남아시아의 국가에서 나라의 모든 땅은 누구 거겠습니까? 왕 겁니다. 그제. 제가 지금 만약에 태국에 가가지고 회사를 하나 차리잖아요. 그러면 제가 만든 회사 주식의 25%는 누구 줘야 됩니까? 태국 왕한테 줘야 됩니다. 그렇지.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태국 왕가가, 제가 비공식적인 통계지만 태국 왕가의 자산을 전부 다 합해 보면 영국 그 버킹엄궁에 있는 영국 왕가보다 태국 왕가가 한 10배 더 부자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부유한데, 그 정도로 부유한 태국 왕가가 든든하게 태국 불교계를 떠받치기 때문에. 근데 물론 이제 태국도 문제는 있습니다. 너무 이 불교가 왕가 의존적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태국은 왕가가 좀 흔들흔들합니다. 왜냐하면 푸미폰 국왕이 1940년대 후반에 국왕이 돼가지고 사실상 태국 사회를 하나로 묶어주는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오래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운이 안 좋은 거는 아들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나이는 많은데 와칠라롱콘이라는 분인데, 뭐 그렇게 뭐 또 비관적이지는 않지만 아버지에 비해서 상당히 덜 떨어지는, 뒤떨어지는 어떤 그런 캐릭터에다가, 국민들이 제일 존경하는 분은 아들이 아니라 딸입니다. 시린드원이라고요. 셋째 딸 공주님이 제일 존경을 받습니다. 근데 태국 역사에 여자가 왕이 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아마 이 왕위 계승은 그 아들에게 갈 것 같은데, 만약에 태국의 왕가가 흔들리면 태국 불교계가 흔들리게 됩니다. 세 번째는 어딜 것 같습니까? 세 번째가 일본입니다. 일본이 신토 빼고 순수하게 불교 인구만 해보면 한 36% 정도 되고요. 전체적으로 2011년에 4,600만 정도 됩니다. 4,600만. 그래서 이제 여기는 뭐 우리 속가 가까이 창가학계라든지 우리 이찌렌 일련종이라든지 이런 순수 불교 단체에 속하는 인구만 우리가 살펴보면 이래야 되는데, 제가 뭐 스님들한테 이 동남아시아 사찰에 비해서 우리나라 절에 가면 불상도 좀 오래됐고 부처님 너무 심각하다 하는데, 사실 더 심각한 데가 일본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는 그 절에 가면 그래도 대웅전도 개방하고, 가면 스님들 되게 우리 그 신도들이 되게 자유롭습니다. 그죠? 그 몰래 그 스님들 있는 원주시로에도 우리가 막 담 넘어 들어가도 그래 뭐라 하지 않고 이러는데, 일본은 아예 전자 셔터로 다 잠가놨습니다. 그죠? 불상을 좀 보고 싶다 이러면 이제 유리창 너머로 봐라 이러는데, 이래 보면 저쪽 멀리 조그마한 거 하나 있는데 엄청나게 고령화됐습니다. 엄청나게 고령화. 일본 불교의 전성기는 누가 뭐래도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 이후로는 신도층도 그렇고 상당히 그 노쇠해져 버린 게 일본 불교. 물론 일본 불교의 그 포텐셜이라든지 일본 불교의 저변은 우리하고 상대가 안 됩니다. 교토만 해도 교토라는 한 지역에 있는 사찰 숫자가 우리나라 전체 사찰 숫자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저변은 우리하고 상대가 안 되지만 우리만큼이나 노쇠한 게 일본 불교 같다는 제가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네 번째는 어딜 것 같습니까? 네 번째. 중국, 태국, 일본. 그다음 어딜 것 같습니까? 우리 동남아시아에 태국의 라이벌이 하나 있습니다. 미얀마가 옛날에는 인구가 많았는데 미얀마는 전란을 많이 겪으면서 인구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 사회주의, 우리 계속해서 미얀마가 1960년대에는 네윈, 그죠? 1990년대 이후에는 탄쉐 같은 분이 이제 군부 정치를 하면서 되게 좀 경제가 피폐해지면서 인구가 많이 줄었는데, 그래도 우리 2011년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80%가 불교인이고 3,800만 정도 됩니다. 3,800만. 그러면 한 20% 정도는 누굴 것 같습니까? 미얀마에서 20% 불교에 속하지 않는 힌두교도들이 있습니다. 힌두교들. 그 다음에 이슬람이 있습니다. 미얀마에 힌두교하고 이슬람이 왜 들어왔을 것 같습니까? 선생님들 생각하시기에. 미얀마는 동남아시아가 1800년대, 1900년대 식민지가 될 때 어느 나라의 식민지가 됩니까?
영국 식민지가 됩니다. 미얀마가 한참 잘 나가다가 영국하고 국경이 맞닿으면서 영국하고 전쟁을 벌리는데 이제 3번 전쟁을 합니다. 앙글로 버미스 워를 하는데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미얀마가 영국하고 전쟁을 하는데 1차가 1820년대고 2차가 1850년, 3차가 1880년입니다. 그래서 1차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치타공이라든지 인도 북쪽의 영토를 영국에 내주고 2차 전쟁이 끝나고 나서 미얀마 남부 지역을 다 내주고 내륙 국가가 됐다가 3차 전쟁이 되면 미얀마 전체가 다 영국의 식민지가 됩니다. 영국의 식민지가 되는데 영국이 미얀마를 식민지로 하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미얀마 남부 지역의 이라와디강 하류의 그 델타가 전 세계에서 그 쌀 생산하기 최고로 좋은 데입니다. 우리 제가 이제 영국에 있다 보니까 영국에는 제가 있었던 데가 오리엔탈 인스티튜트인데 거기 가면 식민지 시대 때 만들어진 그 문건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행정 문건들. 그거 찾아보면 미얀마하고 인도 남부 지역, 그러니까 보통 우리 타밀나두라 하는데 전 세계 최고의 곡창지대로 이렇게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영국 정부가 식민 정부가 엄청나게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 1880년부터 1940년대까지 영국이 미얀마를 식민지 지배할 때 많은 인도 사람들이 미얀마로 이주해 들어갔습니다. 이주해 들어갔고 이때 이제 힌두교도들도 가고 이슬람 교도들도 가고 했는데 이분들이 그래가지고 식민지 시대 때 미얀마에 살았던 겁니다. 그죠? 독립되고 나서 어찌 됐겠습니까? 미얀마 정부에서 다 가라 그랬습니다. 다 나가라. 안으로 안 나가고 버틴 힌두교도들이 아직 좀 남아 있고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그때 미얀마에서 쫓겨난 그 시크교, 인도에가 우리 시크교라고 했는데 시크교도들의 한 무리가 통째로 태국으로 넘어갑니다. 미얀마에서 안 받아주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태국으로 넘어와가지고 태국 방콕에 지금 현재 제일 이 중심가가 우리 보통 수쿰빗 로드라 그러는데 거기 가면 이런 양복점이 되게 많습니다. 양복점들이. 그 양복점들을 그 시크 교인들이 다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들이 엄청 부자입니다. 우리 방콕에서 보면요. 근데 전부 다 시크 교도인데, 태국 사람 맞으세요? 이랬더니, 야, 우리 조상들이 옛날에 미얀마로 넘어왔다가 다 쫓겨났을 때, 이 태국으로 와가지고 나는 자랑스러운 태국 국민이다. 뭐 이런 이야기 저한테 막 하는데,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내려왔었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미얀마에 제법 많은 힌두교인들이 있는데, 따라서 이분들은 다 인도교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때 내려온 사람들 중에 지금 문제가 되는 분들이 누가 있습니까? 선생님도 혹시 로힝야라고 들어봤어요? 로힝야는 어디냐, 방글라데시하고 이 미얀마 국경 지역인데 로힝야가 주로 있었던 데는 옛날에 한 1700년대는 미얀마 영토였습니다. 미얀마 영토였다가 이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치타공이라든지 이쪽 그런 지역인데 이 로힝야 무슬림들도 미얀마가 독립할 때 다 돌아가라 했습니다. 돌아가라 했는데 그분들이 판단하기에 미얀마가 훨씬 더 살기 좋고 그러니까 안 돌아가고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인구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결혼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됐을 때 보니까 인구가 70만 명입니다. 70만 명. 70만 명이 그 아라칸이라고 해. 미얀마의 북서쪽 그 해안지대에 이제 모여 있는데 미얀마 정부는 우리 돌아가라 했는데 안 돌아갔으니까 이분들한테 뭐를 안 만들어 주겠습니까? 우리 보통 민증이라 그러는데 그 주민등록증 이런 거 안 해줍니다. 그치? 주민등록증이 없으니까 이분들이 뭐를 못 만들겠습니까? 여권도 못 만듭니다. 그냥 그 지역에 갇혀 사는 거예요. 갇혀 사는. 근데 그게 숫자가 늘어나고 이제 70만 명까지 이렇게 불어났는데 지금 현재 국제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아라칸 지역의 불교인들은 조금 터프합니다. 아라칸은 이 이슬람과 불교가 섞여 있는 아주 독특한 공간이었습니다. 1600년대 이후로. 그래서 불교인들 상당히 터프한데 그러다 보니까 분쟁이 일어나면 서로 가서 막 죽이고 그럽니다. 그죠? 그러다가 이 하루는 로힝야의 여자가 이 불교인들에게 당했다 해가지고 로힝야가 불교 마을에 가서 막 두드리 부수고 그러면 그 다음날 어찌 됩니까? 불교인들이 로힝야 마을에 가서 두드리 부수고 이게 완전히 이 연쇄작용 같이 계속 일어나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이 미얀마가 이 어떤 그런 종교와 관련된 문제가 있는 국가로 지금 이야기되는데, 근데 선생님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거는요.
우리 불교 역사를 보면 무슬림이 들어왔을 때 불교가 살아남은 데가 없습니다. 그렇지? 우리 인도도 결국은 누가 들어왔을 때 불교가 사라집니까? 이슬람이 들어왔을 때 불교가 사라집니다. 그렇지? 카슈미르 지역도 그렇고요, 네팔도 그렇고, 중국의 위글 지역이라든지 신장이라든지 이슬람 들어왔을 때 불교가 다 사라졌습니다. 이때까지 보면 불교는 일방적으로 이슬람의 탄압을 받았으면 받았지, 불교가 이슬람 탄압해 본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지금 우리 2010년 지나서 15년 지나서 갑자기 불교가 정반대로 불교인들이 이 이슬람을 탄압한다는 소리를 지금 처음으로 듣고 있는데, 지금 현재 동남아시아 불교인들이 가장 골치 아파하는 것은 이슬람과의 관계고, 우리가 이슬람과의 관계는 인도 성지 순례가도 느낍니다. 그 최근에 그 어디입니까? 룸비니 가보신 분 있습니까? 룸비니? 근데 지금 룸비니 들어가시려면 들어가시기 전에 우리 그 비행기 검색하는 데 지나가야 됩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로힝야 무슬림들이 미얀마에서 탄압받으니까 인도와 방글라데시에 있는 무슬림들이 불교 사원에서 폭탄 터뜨렸습니다. 보드가이에서 폭탄 터진 거 생각나죠, 그죠? 그 뒤로부터 그게 설치됐습니다. 룸비니 같은 경우. 너무 우리가 지금 이슬람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방글라데시나 파키스탄이나 네팔에서 우리 한국으로 오는 노동자들의 상당한 분들이 무슬림들이 많습니다. 그죠? 무슬림들. 근데 무슬림으로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그래도 이제 이 불교가 친숙하니까 절에 이분들이 가면 우리는 늘 하던 대로 배로 이렇게 왔거나 말거나 이렇게 관심을 안 가지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돌아갈 때는 기독교인이 돼가 돌아갑니다. 주로 이제 순서가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건가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고요. 저도 그래도 요즘 여기저기 다니면서 책을 사 모으고 있는데 뾰족하게 뭐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는 생각은 아직 잘 안 듭니다. 다섯 번째는 어딜 것 같습니까? 다섯 번째. 그치? 어딜 것 같습니까? 이게 남방불교의 원조 국가입니다. 스리랑카. 스리랑카가 2011년 기준으로 전체 국민의 한 70% 정도 되고요. 여기 한 1,500만 명 정도 됩니다. 1,500만 명. 근데 스리랑카도 똑같이 지금 이슬람 문제가 있는데, 스리랑카는 그 상권이, 우리가 지금 동남아시아에 가면 상권 누가 다지고 있습니까? 중국 화교들이 지고 있잖아요. 스리랑카의 상권은 누가 다지고 있겠습니까? 무슬림 상인들이 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리랑카에 가면 대개 이 도시에 상업을 하는 부유한 계층들이 무슬림들입니다. 이슬람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불교인들은 주로 이제 시골 지역에 있는데 결혼하면 애 하나 아니면 둘이밖에 안 낳습니다. 무슬림들은 어째 되겠습니까? 제가 저기 카자흐스탄의 그 알파라비 국립대학에 한 몇 달 정도 이제 교환 교수로 있으면서, 저도 이제 그 이슬람 학생이 제 밑에 2명 있습니다. 이슬람 학생이 이게 카자흐이라 덩치도 되게 크고요, 막 이래 말하는 것도 되게 터프합니다. 근데 이 학생들이 맨날 저한테 하는 말이 닥터 황 이러면 왜 이러니까 카자흐스탄으로 와라 이러네. 왜 이랬더니 카자흐에 오면 이슬람으로 개종하고 부인을 4명 두면 된다 이런 막 이러는데, 이 부유한 스리랑카의 무슬림들은 와이프가 많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1명 있는데 자식들이 한 20명 이래 됩니다. 10명에서 20명. 그지? 그러다 보니까 이 스리랑카의 도시 지역의 이슬람 인구가 엄청나게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다 이제 부유한 분들이고요. 거기에 비하면 스리랑카의 불교인들은, 물론 이제 스리랑카가 이제 1800년대, 1900년대에 민족주의 운동이 활발하고, 스리랑카가 독립할 때만 해도 불교가 아주 이 사회 주류로서 이렇게 드러났었지만, 사실 대부분의 스리랑카 불교인들은 시골에 있다 보니까 불교 인구는 정체되어 있는데 이슬람 인구가 팍팍 늘어나가지고 상당한 그 위기감을 느끼고 있거든요. 제가 갈 때마다 스리랑카의 제 친구들이 요즘 이 무슬림 때문에 못 살겠다 막 이런 얘기. 우리나라에도 조만간에 폭탄이 또 터지고. 우리 당장 보면 스리랑카가 이슬람 문제가 생기기 전에는 어디하고 되게 힘들었습니까? 인도하고 되게 힘들었지. 왜냐하면 인도 제일 끝에 있는 그 주를 우리가 타밀나두로 아는데, 인도 남쪽에 사는 이 인도 사람들을 타밀족이라고 그럽니다. 타밀족. 근데 타밀족들이 바다 건너서 스리랑카 북부 지역에 많이 정착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스리랑카 인구 70%인데 전체 인구의 20%는 인도에서 넘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타밀족이고,
타밀 힌두는 전부 다 시와교, 우리 그 파괴신이라고 그러죠. 시와교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시와교를 믿는 이 타밀 족이 인도 북쪽에 있었고, 이 사람들이 분리 독립운동을 했지. 분리 독립운동. 그 스리랑카 할 때 랑카가 스님들 뭐겠습니까? 사자란 뜻입니다. 스리 하면 승스러운 사자의 나라. 그래서 우리 중국 그 역사책에 보면 스리랑카를 사자국 이렇게 적어놨는데, 스리랑카 사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타밀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자기들을 타밀 타이거라고 했습니다. 우리 타밀의 호랑이다 이래가지고 내전이 그냥 한 2, 30년 이래 됐는데, 그때만 해도 제가 이 그 옛날에 타밀 타이가 아직 있을 때 스리랑카 가면 전부 다 힌두교 때문에 미치겠다 이랬는데, 요즘은 전부 다 저보고 이슬람 때문에 미치겠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그 스리랑카 같은 경우에도 불교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스리랑카 불교는 상당히 힌두화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리랑카가 1500년대부터 유럽의 식민지 지배를 받게 되는데, 식민지 지배를 받는 동안에 스리랑카의 왕가가 약해지니까, 이 약해진 스리랑카 왕가가 주로 타밀 지역에 있는 힌두 왕가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불교, 어머니는 힌두교, 나온 자식은 어디를 택해야 되지? 뭐 이러다 보니까 중간에 힌두 왕도 나오고 불교 왕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1700년대, 1800년대 스리랑카 불교의 스님들도 보면 좀 그렇고, 그때 만들어진 사찰 이런 데 가면 불교 사원인데 사원벽에는 시와나 비슈누 같은 신들이 쫙 이렇게 새겨져 있고 뭐 그런 게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힌두화되어 있는 상태다 이래 제가, 물론 이제 많이 이렇게 개혁하고 변화했지만 오히려 이 스리랑카 불교의 본래적인 모습은 스리랑카에 남아 있기보다는 태국 북부 지역이나 미얀마 남부 지역에 훨씬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마힌다라고 제 아는 그 영국의 바스 대학 교수님이 있는데, 이 바스 대학 마힌다가 저한테 항상 뭐라고 하는가 하면, 자기가 스리랑카에 있을 때 책에서만 옛날 스리랑카 절에서는 자타카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공연으로 해가지고 마을 사람들을 절에 모아놓고 공연을 했다는 게 스리랑카 역사책에서만 봤다 그럽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마힌다가 이제 방콕에 왔을 때 데리고, 방콕에 가면 그 제법 있습니다. 뭐 뱃산 따라 자타카 이런 걸 막 공연하는 절들이 있는데, 가서 그거 보여주니까 깜짝 놀라면서, 야, 이거 우리나라에는 완전히 사라지고 책에만 남아있던 게 동남아시아에 이래 살아있네 이런. 훨씬 더 오리지널한 모습은 그쪽에 많이 남아있는 그런 아주 좀 독특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게 스리랑카다 이래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0% 불교인의 20% 힌두, 10% 무슬림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런 말. 여섯 번째는 어딜 것 같습니까? 여섯 번째가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이 16% 정도 되면 1,400만 정도 됩니다. 1,400만. 근데 베트남은 제가 보기에 엄청난 포텐셜이 있습니다. 베트남은 우리 보통 인도 차이나라 그러는데, 베트남 남부 지역은 남방불교 영향권에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호치민 시티, 옛날에 사이공이라 그랬나? 호치민 시티가 있는 그쪽에 가면 남방불교의 영향이 있고, 지금 우리 베트남의 수도는 하노이지, 북쪽에. 하노이는 가면 대승불교 사원들이 있습니다. 그 중간 지역이 있는데, 베트남이 그래도 포텐셜이 있는 게, 베트남에 제가 가서 느끼는 게 스님들이 엄청 젊습니다. 왜냐하면 캄보디아나 베트남이나 나이 드신 분들은 전쟁에 그 공산당이 지배할 때 다 이렇게 제거돼 버려가지고 엄청 젊습니다. 스님들도 젊고요. 인구도 엄청 젊습니다. 그죠? 근데 베트남이 그 이제 공산당이 집권해 있었고, 그 전에는 어느 나라 식민지였습니까? 프랑스 식민지였죠. 그죠? 그러다 보니 가톨릭이라든지 아니면 종교가 없는 분들이 엄청 많았는데, 베트남이 1990년대 중반 이후에 문호를 개방합니다. 그죠? 문호를 개방하고 엄청나게 불교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하노이라든지 호치민 쪽에 가면 엄청나게 큰 불교 사원들이 만들어지는데, 이거를 스님들만 하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갑니다. 일곱 번째는 어딜 것 같습니까? 베트남 옆에 캄보디아입니다. 캄보디아.
캄보디아가 전체 인구의 97%, 1,300만 명입니다. 캄보디아는 그 노인 인구가 거의 없습니다. 엄청 다 젊습니다. 킬링 피드 때 다 제거돼 버렸잖아요. 그죠? 엄청 젊습니다. 전체 인구의 80%가 아마 30대, 20대일 겁니다. 그 정도로 젊은데 전체가 다 불교인들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 캄보디아 불교는 태국 불교의 그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다. 캄보디아가 불교를 가지고 봤을 때는 태국의 마하니까야 교단에 아주 그 밀접하게 종속되어 있다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 돈 때문에 그런데 결국에 다 돈 때문인데, 캄보디아가 제가 보기에 불교 인구가 엄청나게 앞으로 또 늘어날 그런 국가다 이렇게 생각하고, 8번째가 어딜 것 같습니까? 8번째. 우리 아주 후하게 잡아가지고 한 23% 정도 하면 1,100만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한국입니다. 그죠? 우리나라가 한국. 근데 이제 여기도 못 깁니다. 700만이니까 이제 여기도 못 낄 것 같은데, 한국인데, 다만 우리 한국이 그래도 아주 강점이 있습니다, 스님. 어떤 강점이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또 전 세계에서 가장 호스타일한 프로테스탄트들과 이렇게 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온몸으로 겪고 있습니다. 그지? 게다가 우리나라가 가톨릭이 또 세기 때문에, 제가 유럽이나 호주에 이런데 이제 이 종교학자들 만나면 전부 다 저보고 동국대에 가서 좀 한 6개월만 있게 해달라 이래. 왜 그랬더니 자기가 한번 보고 싶대. 불교와 프로테스탄트와 가톨릭이 저렇게 거의 비슷한 포션으로 있는 국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안에 내전이 일어나지 않고 저렇게 있는 국가는 자기가 보기에 한국밖에 없는데 비결이 뭔지 궁금하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보면 이 종교적으로 봤을 때 그치, 우리 메이저 종교가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음 전 세계에서 가장 호스타일한 이 프로테스탄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느 정도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롭게, 물론 우리 안으로 보면 안 그렇지만 이래 있는 듯이 외부에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9번째는 아마 스님들 못 맞추실 겁니다. 어딜 것 같습니까? 9번째. 예? 한번 불러보십시오. 예. 9번째가 인도입니다. 인도. 우린 뭐 인도는 불교가 거의 다 사라졌다, 뭐 인도에 불교가 남아 있겠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인도가 지금 불교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는 게, 지금 현재 인도에서 늘어나고 있는 이분들을 우리가 불교인이라고 할 수 있는가? 여기 이제 새로운 문제가 될 수 있는데,